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개혁 보수의 길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은선입니다.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유승민. 그가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세 가지 결정적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유승민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거의 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보수개혁이란 오랜 꿈을 펼칠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그때 그의 정치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박근혜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집권 3년차 아무리 경제통 여당 원내대표라도 정부의 세금 부족을 인정하자 정부의 경제정책은 해법이 아니라며 각을 세웠으니 대통령의 눈엣 가시가 된 건 당연한 일이었죠. 또 국회가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둘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자꾸 엇박자 내지 말고 배신자는 떠나란 말이었죠. 유승민은 당시 내 귀를 의심했다, 등을 칼로 찌른 아픔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 정도는 예전부터 서로 알던 생각의 차이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서로 인정할 거란 순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지 13일 만에 유승민은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우리 헌법 1조 1항의 비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고 왕처럼 군림했다는 뜻이었죠.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낸 유승민은 차기 대권 주자다, 박근혜의 배신자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를 모두 받게 됐죠. 대통령에게 맞선 자의 숙명을 짊어진 겁니다. 당시 그는 진실을 말한 게 어떻게 배신이냐, 권력 눈치 보느라 아무도 지적하지 못한 걸 지적했을 뿐이라며 분노했지만 사실 유승민의 정치적 손해는 상당했습니다. 배신이란 말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20대 대선에 출마한 지금 그는 TK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원조 친박 유승민에게 이런 배신의 그림자가 덮치기 전 사실 갈등은 한참 전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할 말은 다 하겠다, 조언이 거북하면 잘려도 좋다며 2005년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맡았을 때부터 갈등은 시작됐죠. 그는 정말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당대표 비서진들이 왜 대표 사무실이 아닌 의원실에서 일을 하느냐며 박근혜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박근혜에게 대선에 나가려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내려오려며 직언을 해 옥신각신하기도 했죠.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건 2011년입니다. 유승민은 최고위원이 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과 그해 겨울 대선에서 모두 승리하죠. 그런데 자리까지 내던진 유승민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죠. 이후 2014년 사드 배치 요구에 침묵하던 박근혜를 비판한 일이나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문고리 3인방, 청와대 비서관들을 이렇게 얼라들이라고 말한 것도 박근혜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이런 게 다 배신이란 말에 담긴 겁니다. 자리 욕심을 내거나 부탁해본 적이 없다, 자리와 자유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했다는 유승민도 이런 정치의 배신에는 씁쓸했겠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 내쳐도 좋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런 냉혹한 현실 정치 한복판에 서기 전 유승민은 KDI 연구원에서 일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각오로 위기 극복 종합보고서를 쓰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를 넘긴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를 담아낸 이 보고서는 DJ 정부 인수위가 활용하기도 했죠. 또 1998년 DJ 정부가 주도한 5대 재벌 빅딜 정책에 대해서도 자발적 합의가 아닌 관치경제라고 비판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름을 더 알린 건 1998년 11월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였죠. 클린턴은 유승민을 비롯한 한국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는데 그는 당시 토론에서 재벌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균형을 잡자, 미국 정부는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고 비판해 KDI가 시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유승민의 가족은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원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출구를 찾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며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유승민은 경제도 결국 정치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죠. 이런 그를 여의도에 데려온 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입니다. 2000년 괴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유승민은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맡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는 거기서 정책 능력뿐만 아닌 정무적 판단 능력까지 키웠던 보석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지만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첫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대부분의 후보들이 율사 출신들이죠. 경제통, 경제 전문가는 유승민만이 유일합니다. 그만의 강점이 있죠.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경제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니까요. 실제로 그가 내놓은 경제정책들에선 진보적 색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중부담, 중복지를 통한 분배를 주장하기도 했죠. 물론 보수가 보수답지 않다는 비판도 따르지만 그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가난한 이들을 내버려 두는 건 내가 꿈꾸는 보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꼭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게 보수가 아니란 게 그의 생각이죠. 아무튼 대선 패배로 시리에 빠져있던 유승민은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당선되며 여의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후 애증의 지역, 대구와의 질기고도 긴 인연이 시작됩니다. 비례대표로 1년 남짓 지낸 2005년 10월 대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실세이자 대통령 친구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공천하죠. 박근혜와 김무성은 선거에서 절대 질 수 없다며 비례대표 유승민을 이 선거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그 역시 출마를 결심하죠. 여당에선 유승민의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회의원을 사퇴하느냐며 비판했지만 결국 그는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이후 유승민은 대구에서만 내리 3선을 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지만 2016년 박근혜 탄핵은 유승민과 대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박근혜 후광으로 대구에서만 3선을 했으면서 어떻게 그를 배신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던 거죠. 하지만 유승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패배를 각오하고 불길에 뛰어든 건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였죠. 이런 그의 생각에도 대구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도 대구 공략엔 어려움이 따랐죠.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은 대구를 찾아 2, 3년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배신자라며 서운해하던 분들도 거의 없지 않느냐며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 글쎄요, 완전히 앙금이 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이 영남, 대구의 마음을 얻으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유승민의 딜레마입니다. 배신자란 오명을 벗기 위해 대구의 마음을 얻겠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건 개혁보수라는 유승민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수의 개혁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인 영남을 벗어나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해오던 일, 진영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진영 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유승민만의 정책 역량이나 중도 확장성이 경선에서 빛을 본다면 숫자에 밝은 학자 스타일 경제 전문가 유승민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이 정치를 시작한 지 22년째입니다. 요즘도 그는 왜 정치를 하는가를 스스로 묻는다고 하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22년이란 시간은 이 답을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한 이번 대선에서 개혁 보수라는 유승민만의 가치가 차별화될 수 있느냐란 물음도 있지만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최근엔 윤석열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며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